네, 요즘은 매일 월요일인 것 같아요. 휴일 다음에 퐁당퐁당 하니까. 근데 진짜 월요일이에요. 10월 7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월요일임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정치가 경제다.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 나오셔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육성 파일이 국감 때 공개될 것인가 이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 표결하는데 이탈자 생겼다는데 무슨 의미인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야스쿠니 참배 거부한 분이 일본의 새 총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본이 진짜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모셔서 전에 고베 총영사 하셨던 분이죠. 그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특별 대담, 조정래 작가와의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오늘 코너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까지 꼭 기다리셨다가 이 코너 꼭 보세요. 저희가 월정사까지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끝내주는 경제가 미래지식연구원하고 같이 우리 사회 원로들하고 한국 사회 진단하는 그런 특별 대담을 시리즈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1, 2부로 나눠서 조정래 작가 편을 방송할 건데 그 첫 번째 편 방송됩니다. 1800만 부의 책을 판매한 국내 최고의 작가 월정사에서 집필활동 여전히 하고 계신 이 노 작가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또 윤석열 정부 지금의 정치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또 반가운 손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다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은 원래 팩트 천재에서 얼굴 천재로 김준일 평론가님이 전향하셨잖아요. 그렇죠. 얼굴 천재 하겠다, 팩트 안 하겠다 그랬는데 팩트 천재 자리를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차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님의 취재력이 지금 이 정치권의 칭송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풍문 천재. 풍문 천재. 팩트 천재가 아니라 풍문 천재. 풍문. 근데 풍문이 다 뉴스토마토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 딴 데 뭐 있겠어요. 그래도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터지는 것 저 같아요. 뉴스토마토 뭐 고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토쳐 고문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 말고요.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월급 주세요 진짜 뉴스토마토에서 저를. 뉴스토마토 홍보대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홍보대사. 내가 보니까 거의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다고 좋아하던데. 제가 일단 월급 드린 거 사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출연료를 지금의 그냥 한 5배를 주세요 매주.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날 사장님 잠깐 뵀는데 그래요? 여기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악수하면서 사장님? 사장님이 오셨 회장님 말고 사장님?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그 말을 참아 못했네. 장성철 소장이랑 저 좀 출연료 좀 올려달라고. 장성철 소장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무기까지 제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봄업이 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계셔야 돼요. 오늘도 유쾌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평론 부탁드릴게요. 먼저 국감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국감 시작되면서 김건희 국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국감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김건희, 이재명 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근데 김건희 국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제보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밝혀지게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감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까지 하는데 종합국감까지 하면 계속 뭐 김건희 여사가 매일매일 우리 언론에 나올 것 같다. 김건희 국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 오빠가 뭐 그거 있잖아요. 오빠가 전화 왔죠. 뭐 이거는 확실하게 있대요. 있고 뭐 국감장에서 그 증인 이 씨가 이런 공개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토마토 관계자가 그랬어요. 오빠 전화 왔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칭하는 것이고 오빠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맥을 쭉 설명도 하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이런 전화를 들려줬다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페북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페북에는 그러한 녹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사실일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국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모로 주목도나 이런 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물량전에서 밀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되는 게 일단은
법사위에서 지금 증인 뭐 이거저거 김건희 뭐 저기 명태균 씨도 지금 법사위에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 것도 다 소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이제 그리고 저기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다 부르고 그리고 관저 공사 개입 이것도 행안위하고 국토위에서 부른다고 하고 논문 표절 교육위에서 부른다고 하고 내일 숙명여대 총장 지금 나오거든요 당장 신임 총장. 그러니까 옛날 총장은 미적됐는데 신임 총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그 위원회 다시 꾸리고 다 들여다보겠다 그걸로 공약 걸어가지고 학생들한테 96% 나왔어요 지지율이 이 사람이 이 새로운 총장이. 근데 옛날 총장은 지금 해외 출장 갔어요. 그리고 새 총장이 나와서 얘기하면 이제 또 그 얘기 나올 테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위 나올 테지. 그러니까 법사위나 뭐 몇 군데에서 제한적으로 나올 이재명 증인들 뭐 유동규라든지 뭐 몇 명 있잖아요. 그거하고 물량에서 일단 상대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건은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예 재판이 거의 끝났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뭐 시작도 못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도 신상을 봐야지. 신상이 재밌지. 봤던 거 또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들 주목도나 이런 거에서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테고 제가 오늘 기사를 막 이거저거 많이 보잖아요. 오늘 나온 김건희 관련 단독 보도만 제가 몇 개인지 말씀드려요. 동아일보가 제목이 명태균 윤 부부 앉혀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했거든요. 명태균 씨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크로비스타 한 6번인가 수시로 드나들고 내가 별거 다 조언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고. 그건 대통령 되고 나서 얘기요?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만약에 되시면은 아크로비스타에 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 되고서도 잠깐 있었지만 그 전에 왔다 들락날락 보안 문제가 이제 좀 허술할 때 그때 들락날락 한 거고. 최재형 총리 추천했다. 이것도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되시면 이렇게 해라. 뭐 본인이 인수위에 들어오라는 제안도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했다 뭐 이런 약간은 허언증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있고 오늘 한겨레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연구소 선거 때 불법 여론조사. 그 PNR이죠? 아니. PNR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예, 미래한국연구소. PNR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때 이제 뭐 여러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선부터 해가지고 다 4차례 고발,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잠깐 네. 이 있습니다. 왜? 그게 왜 김건희 여사입니까? 아니 좀 얘기해봐. 좀 다 듣고 이의 제기해. 알았어. 그리고 왜 우리 김건희 여사를 지금 외국 나가셔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하시는 분을 그렇게 흠집을 냅니까? 팩트를 가지고 하세요. 그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론조사입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 업체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하니까. 윤석열 뽑았지 김건희 뽑지 않았다. 국감 재연하시는 거예요? 국감? 정말 이렇게 방해하고 말 끼어들어가지고. 경향신문 단독 김건희 후원 업체 히림 윤석열 취임 이후 법무부와 117억 원 규모 계약 성사. 그래서 히림 이 사무소가 대통령 용산 새로 이제 뭐 아니 저기 용산 관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감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옛날에 코바나 컨텐츠 후원 업체였거든요. 여러모로 계속 이제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뭔가를 계약을 따내고 있다. 그리고 늘어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다른 논문 대비 8배 지원, 한국일보 단독. 뭐 그리고 또 한겨레 김건희 계좌로 도이치 주식 매수 결혼 뒤에도 주가 조작 의심 거래. 그래가지고 또 김건희 몇 개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매일 쏟아지고 이재명 건은 사실은 거의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1월 15일, 25일에 이제 1차 판결식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아니 저기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내 주가 조작 입에 뱄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이제 위증교사.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야당 대표고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사람들 관심이 그쪽으로 모이는 것 같기도 한데 참 서글픈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보수파 쪽 방송을 저를 안 불러서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방송이나 유튜브 나가 보면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라든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국가와 관련된 문제점 이런 것은 뒷전이고요. 김건희가 어쨌네 저쨌네 다 이거예요. 명태균이 어쨌네 저쨌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가 필요한 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토마토에는 보수파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항상 이렇게 있어요. 저를 보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칭 딴 데는 보수, 없다고 가짜 보수 아니야. 참보수, 장성철. 진짜 보수. 진짜 보수, 참보수.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수파 입장에서 아니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럼 어지럽잖아요.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해버리고 특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재명 재판이 막 진행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정리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사랑꾼, 너무 김건희 여사를 아껴요. 김건희 여사의 말을 상당히 잘 듣는다. 그러한 분위기, 정황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등치시켜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김건희를 공격하는 것은 진짜 이건 선을 넘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리가 필요하지만 못하는 거다. 문제제기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께 김건 하면 복 이제 이러니까 이 수준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게 하나의 그 이유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확정적인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계속 의혹이다. 검찰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거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진짜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정리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다 문제없게 뭔가를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할 만한 결정적인 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마일리지가 99,900 마일리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100마일만 더 하면 미국에 비즈니스 타고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 100마일이 결국에는 이번 국감 때 여러 가지 좀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도 김건희 여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짜 의혹이 막 일어나는데 뭐랄까 요즘 흑백 요리사식으로 얘기하면 팩트 익힘 정도가 좀 약해. 약간 더 나가서 결정적인 결정타 혹시 못 알아들으시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다혜 씨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하면서 문다혜 씨가 어쨌네, 문다위 전 남편이 어쨌네, 문다혜 씨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해서 평산 책방했네 안 했네 막 여러 가지 뭐 문제 우리가 공격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뭐 문다혜 씨가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나? 근데 이제 음주운전 했잖아. 그게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문다혜 씨 봐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문다혜 너는 뭐니 하면서 막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거 정말 누가 봐도 잘못했다 라고 할 만한 일이 아직은 덜 밝혀졌다. 그래서 그거를 눈치 보고 있다. 음주운전은 뭐 권력형 비리는 아니니까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팩트의 익힘 정도는 아니 이분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솔직히 어마어마한데 뭘 더 밝혀요? 더 밝히기는 어떤 게 결정타가 될 것 아니 그러니까 같으세요? 제가 오늘 뭐 단독 보도 나온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결혼 후에도 계속 주가 조작을 하고 뭐 이를테면 논문 표절은 뭐 거의 그 다체적으로 그 숙대 교수들이 진상조사 해보니까 45% 표절률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찍어 누르고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양평고속도로는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시도한 것 자체도 이제 오얏나무 안에서 가끔 고치지 말라는 거고 뭐 그거 외에 그러니까 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아,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혼 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아 진짜로 이혼 당할까봐 두려운 걸로 추정이 돼요. 예,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스탠스는 방귀나 뿡뿡 끼고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옛날에 이명수랑 얘기했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둘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김건희 여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한 20년은 더 살아야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하면은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검찰 수사하고 룸사롱 가서 뭐 술을 얼마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술자 먹는 거 뭐 이런 거 빼놓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평생 김건희한테 의지해서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이해는 된다. 근데 우리가 잘못 뽑은 거예요, 대통령을. 반성해야 돼요, 결국은. 아니 그거는 완전히 사적인 감정이고 이거를 그거는 제가 공적인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완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좀 이제 재밌게 얘기를 초를 치는 거지. 그럴 만한 정황과 뭐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럼 진짜 너무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그거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김민희 나도 평론가님. 최근에 알았지. 근데 지금 말씀을 어쨌든 종합해보면 국감에서 뭔가 결정적인 게 조금 더 터져 나와야 이게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디서 그게 터져 나올까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제 제2 요구가 됐을 때 4표 정도가 이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찬성한 사람들도 이게 국감 때 더 뭔가가 나오면 우리도 다음번에는 우리가 뭐 보호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아니면은 익명을 전제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보단 더 나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의혹에 하나보다 더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뉴스토마토에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만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취재도 하고 제보도 받고 분석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나오겠죠. 그 이탈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시죠. 그럼 일단 4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지난번에 6표 예측하셨는데 예. 2표 차이로 아쉽게 틀렸지만 어쨌든 상당히 맞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제가 한번 다시 나와서 방송에서 친한계가 위축돼 있어서 그 정도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표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의미가 있냐라면은 어쨌든 비슷하게 이제 그 흐름대로 이제 가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4표 이탈표 중에 사실은 정확하게 2표는 확실한 이탈표고 2표는 경고표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죠? 무효 1표, 기권 1표, 그리고 가결의 2표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기권은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로 나 진짜 더 이렇게 나가면은 나 찬성 확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선 밟고 찍었다면서요? 그게 무효표 됐다고 예. 주장하는데. 뭐 하여간 뭐 하나는 찬성 쪽이고 하나는 반대 쪽으로 해석이 됐지만 두 개가 이제 무효기권이 됐는데 뭐 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친한계에서는 우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친한계 오늘 박정훈 의원도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거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은 그때 그러니까 국민의힘 캠프 이를테면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찬성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친한계에서는 한 표도 안 나온 거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어쨌든 2표 이상 나온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친한계에서 공식적으로 안 움직인 건 만진 것 같아. 소신으로 인해서 뭐 한 사람이 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한동훈의 스탠스는 뭐냐라는 거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친한계 모임 20여 명 모인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새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부결된 이후에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모인 거 아닌가. 사실 그 전에는 약간 조금 움츠러드는 모양새였는데 원래 그 초청받지 않은 의원들도 몇 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이 예를 들면은 누가 왔냐면은 잠깐만요. 김재섭 의원 얘기가 있던데. 예, 김재섭도 왔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김건 뭐 잠깐만 명단을 봤는데 헷갈려가지고 예정이 없는데 찾아왔던 사람이 김재섭, 주진우, 김건, 김상국 4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근데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윤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여기를 왔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국힘이 지금 이거 부결은 시켰지만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지난번에 등산 갈 때도 6명밖에 안 왔다고 장성철 소장님이 전해주셨는데 2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의논을 했다면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축소죠. 축소예요. 네, 왜냐면은 전당대회 때는 대략 30여 명이 친한계다라고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20명이 됐잖아요. 20명 모였다라고
위안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당대표가 된 지 거의 이제 100일로 가까이 돼 가고 있잖아요. 외연 확장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축소됐잖아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고, 한동훈 당대표가 나의 정치력에 대해서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봐야 할 의원 모임 숫자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나온 얘기 보니까 거기서 뭔가 한동훈 대표 이런 얘기 했다는 코멘트는 하나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전언을 근데요,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이런 걸 정무적인 판단을 하죠?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 사실관계 밝혀야죠. 본인들은 아무 잘못 없다면서요. 나올 게 없다면서. 그럼 특검 받아가지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번에 확실하게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찝찝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번에 이제 당선된 의원들도 맞아. 나도 솔직히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 주고받아가지고 나 이번에 공천 때 좀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눈치 보고 침묵하는 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도저히 국민들의 의견과 민심이 야 이거는 안 된다, 너희들 정말 미쳤냐,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못 견딥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 없어요. 권력을 이기는 정치인은 있어요. 정말 나는 옳은 길 갈 거야, 국민 편에 설 거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 대표자들이 민심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시간 문제다.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이 정리하고 가결 도와서 정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다. 근데 이제 뭐 짧게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 완전히 쪼개지고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열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더 쪼그라들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근데 그때는 이제 한동훈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우군들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국감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국감에서 계속 쏟아지고 오면은 야,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중립적, 완전 찐윤들 빼놓고 약간 중립적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덩어리로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개개인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판단으로 이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해도가 다 높지? 하여간 한동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특검 안 되면은 상설특검은 이제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법이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거를 주도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본인들이 입법부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제 그 20명 친한계 모임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친한계 세력을 조금 더 몸집을 키우게 되면 저 모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게 만약에 중간에 돌멩이를 딱 부딪혀가지고, 바위 부딪혀가지고 눈덩이가 깨지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정도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갔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의 국익적인 외교 활동을 뒷받침해줘야지, 자기 세력이나 확인하고 모아가지고 지금 반란을 꿈꿔?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임 때문에 윤핵관이나 친윤 세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진짜 안 되겠구나, 얘는 정말 안 되겠네, 얘랑 완전히 끝, 결별, 손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완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도 대단히 쉽게 삐져요.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무성 대표 시절에 저희가 아침마다 매주 수요일날 조찬 모임을 했어요. 공부 모임. 그 어느 날도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계속 루틴하게 했던 그 모임을 계속 연구 모임을 했더니, 나중에 너는 대통령이 순방 가는데 네 세과시 하려고 세력이나 모으고, 거기서부터 정말 각도가 확 벌어지더라고요.
그 처음에 옥새파동 전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전이죠. 훨씬 우리 전에. 당대표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처음에 1도였는데 10도, 20도로 확 아. 벌어지더라고. 갈등이 불거지기 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전이죠. 전인데도 거기서부터 이제 불구하고. 감정의 앙금이 막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안 돼. 막 딴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막 빌미를 삼더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아닌데. 아니 해외 가신 동안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제가 잘 타이르려고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설명할 수도 불신이 있으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더 벌어질 틈이 뭐 그런 게 있기는 해. 이미 180도인데 있어요. 180도는 이렇게 슉 해가지고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 뒤로 가서 뒤로 360도로. 아니 근데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한번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분은 무색무취한 중립적인 그냥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로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미워진대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 미움의 분위기가 이렇게 막 분출이 근데 되고 좀 있대. 다행인 게 뭐냐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제1의 공적은 저였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되고 나서 1번 한동훈, 2번 장성철.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다행입니까? 그런 생각이 아, 듭니다. 1번 자리 빼앗겨서 좀 괜찮아요. 타켓이 되면 안 돼.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비서관 있잖아요. 대통령실 비서관 녹취, 이분도 이제 녹취 폭로하신 분인데 이 녹취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뭐 화가 날만하죠 솔직히. 화가 날만한데다가 이게 당정 관계가 좋았으면은 소위 말해서 오해가 없거나 그냥 뭐 덮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한동훈이 당하기만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안 해주는 거는 윤석열이 본인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정책적으로도 도와주질 않았잖아요. 내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운신의 폭을 넓혀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안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이 권한을 가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되면 당무감사해. 그래가지고 공격의 소재, 그게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친윤계들이 끼어가지고 뭔가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통령이 이거를 뭐 지시를 안 했더라도 뭐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려고 독자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지시를 받아서 했을 수도 있고 친윤계가 끼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몇몇을 시범 케이스로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 한동훈 체제 먼저 시작되면은 윤리위 가동할 거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리위를 가동하려면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용산에서는 얘가 지금 우리 지금 반역을 안 해? 뭐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더 벌어지고 뭐 이런 거 의미 없어. 이미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게 뭐 거기에서 몇 도 더 벌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벌어졌다. 이미 다 벌어졌어요. 끝났어요. 그 둘의 관계는. 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요새 그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렇게 윤 대통령하고도 벌어지고 장 소장님처럼 이렇게 세를 못 모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런지 차기 지난주 금요일에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셔가지고 요즘 왜 김문수 저는 대방론 금요일 날 안 부르십니까? 왜 김준일 평론가만 불러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추진하겠습니다. 네. 꼭 정책 얘기한단 말이야. 정책 얘기. 정책 얘기 하실 수 나 있죠. 국회에서 20년 동안 정책했다고 정책보좌관이었다고 그럼요. 국정감사 나만큼 많이 한 그럼요. 사람이 있냐고. 명태균도 정책 책사라고 그랬어. 아니,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예.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대망론이 뜨고 있대요. 보수 일각에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20명 같이 밥 먹었다는 기사 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갑자기 발끈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새몰이 하는 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차기를 한동훈 낙마하면 우리가 이렇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보수 김문수를 향한다. 저거는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나온다는데 2%.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평론을 거부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나오신다면서 저거를 거부하시고. 분석을 하고 평론을 하면은 저의 평론가로서의 명성에 상당히 좀 흠집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좀 패스하겠습니다. 싫어도 좀 해. 이게 제작진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하는 게 어떤 평론가의 의무지. 싫다고 안 또 한다고? 오세훈 필리핀 가사 관리사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하고 이렇게 각 세우려고 김문수 제가 장관이. 의무랑 평론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김문수 대망론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대망론이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확장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극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테면은 뭐 중도를 포섭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고, 김문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는 확실해요.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보면은 장래 차기 지도자로 김문수가 이름이 계속 오르는데 갤럽은 심지어 오세훈보다 높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나 뭐 강경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동훈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홍준표도 싫고 그러면서 김문수가 야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제발. 뭘 부인해.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건 너무 싫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분화의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경보수를 중심으로 그때는 항상의 누군가를 이제 따르는 그게 지도자가 있었거든. 자기가 따라야 되는 지도자가 있었거든. 그게 한때는 황교안이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동훈한테도 잠깐 강경보수 쪽에서도 희망을 가져봤지만은 쟤는 윤석열이나 들이받는 나쁜 놈이다라는 게 이제 아예 딱지가 붙어가지고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내 경선에서는 영향력을 미쳐요. 이 사람이 대선에 직행할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손을 잡느냐 그 포션이 항상 보수에는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만만하게 봐요. 뭐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 만만하게 봐. 무시해. 왜 그래요? 김문수 장관은 안 된다 치고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아니, 대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어때요? 가능성은 있겠죠. 워낙 그분들 권력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또 현재 광역단체장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고 본인 의지가 더 강하고 또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지율은 두 자리 숫자까지는 빨리 끌어올려야 돼. 그게 당면 과제예요. 그래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계속 뭐 4, 5% 내외 이러면은 경쟁력이 없나? 팬덤층이 없나? 그냥 뭐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다른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뒤처질 수가 있어서 빨리 두 자리 숫자 사고를 쳐서라도 두 자리 숫자를 확보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기계양대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치려고 안 한다는 거 광화문에 아니에요? 조형물 만든다고 대신에 국기계양대 대신에 조형물 6.25 조형물을 왜 나는 광화문에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보수층에는 어필하는 거니까 저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국민으로서는 반대하지만은 전략가로라고 하면은 그런 거 빨리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 오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번영을 했다.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취지나 의도가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근데 그것 자체보다 저는 이게 궁금해져요. 한동훈 대표가 받았던 질문을 누가 차기 대권을 여권에서 뛰겠다고 하든지 간에 받을 거 아니에요. 당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냐? 입장이 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답 안 하는 것도 전략이다. 그것도 정무적인 현명한 판단일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뭐 대통령으로서 아주 중요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뭐 원론적인 역할 얘기만 하고 정말 이제 내년에 무슨 정말 참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는 좀 민심을 대변하는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요, 이 게임은 먼저 윤석열 부부에게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등 떠밀려야 돼. 네, 먼저 내가 깨요. 그래서 팍 하면 자기도 죽어요. 보수 내부에선 그렇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최상책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약간 지금은 스탠스를 좀 어정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어쨌든 가장 강력한 게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윤석열과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거나 이제 그러면은 사실 친윤들이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친윤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당에서 이제 대권에 도전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또 인기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걸 또 좀 반대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황에서는 굳이 스탠스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장이니까 게다가 그냥 시에 집중하겠다 무슨 6.25 조형물 세우겠다 이런 걸로 이제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좀 끄는 거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겠는데 아직은 지금 친윤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윤 주자들이 뭐 이를테면은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육상 경기 비유하자면 장대 높이 뛰기 있잖아요. 장대가 너무 높아요.
우리 지금 허들이 너무 높다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몸에 맞는 장대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는데 계속 이제 막 이제 뛰어넘겠다고 하면 그냥 탈락이야.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라.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그 뒤에 친박계가 뭐 거의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윤핵관들의 미래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권력자가 밀려나고 나면 윤핵관들은 더 아마 모래알처럼 흩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친박은 그래도 정치적인 결사체였는데 이 친윤 세력은 자기 이익 중심의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장제원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여기 어른이 없어. 친박엔 어른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집단화가 되는데 요거는 정말 소규모 집단, 한두 명의 집단밖에 없어. 누가 이철규가 내가 친윤계에 내가 중심이 되겠다 손 들고 나오면 누가 그래 이철규를 중심으로 우리 친윤 세력 함께 모으자 누가 이러겠냐고요. 안 돼 이거는 각계격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사체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스가 있고 좌장이 있어요 보통. 이때 예를 들면은 뭐 친이계, MB계에도 뭐 이상득이라는 그러니까 보스는 MB고 좌장이 이상득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를 통해서 MB가 직접 관리 안 하더라도 뭐 이 관리가 되고 뭐 이렇게 뭐가 교통정 예를 들면은 뭐 김대중 밑에는 권노갑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좌장이 없어. 그러니까 다들 네가 어떻게 좌장이야? 네 권성동 네가 좌장이야? 뭐 이철규 네가 좌장 뭐 이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런 가치도 없고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해요. 여기는 망했다고. 윤석열 이 정부는 취약한 권력이 이념적 가치적 어떤 지향점도 아무도 없고 잡탕 거의 제가 보기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물론 훌륭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용산에도 그런 김대남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모래 같아요.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가죠. 아, 요거 작가님이 질문 넣어주셨는데 이거는 뭔데? 장성철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의혹이 공천 개입이나 정치적 문제 넘어서 경제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어디서 하셨어요? 어제 일요일자 MBC 네네. 정치인사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라고 왜 거기 얘기해주세요. 뉴스토마토는 기사로서 확인하겠죠. 간략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이게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의미인지.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가 참 묘하잖아요. 저 정도로 지금 주목을 받고 비판을 많이 받으면은 숨어 있는 게 자신의 여러 가지 이익을 보존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동아일보 인터뷰도 하지 기자들 만나면은 계속 만나지 왜 그러겠냐고요. 경고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경고. 그 뭘 가지고 경고를 보내겠냐고 누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봐요. 뭘 가지고? 공천 문제일까요? 공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로서의 활동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밝혀야 될 문제인데 단순하게 봐봐요. 이 사람의 워딩을 봐봐요. 대단히 자기 존재감과 자존심과 좀 허황된 자기 존재감이 높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단어 선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앉혀놓고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김영선이 나를 따라다닌 것. 윤 부부가 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만나러 간 것. 내가 만나준 것.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누가 단일화 시켰는데 막 이런 워딩들을 보면 자기는 그냥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웃은 거야. 왜 웃었겠어? 내가 입을 열면 나를 건들면 큰일이 난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큰일이 난다라고 은연중에 계속 암시를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단순히 공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저의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짧게 또 여러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강혜경 씨라고 알파벳 EC로 불렸던 사람이 보좌가 이제 강모 씨로 드러났고 이제 본인 김영선 의원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실명 까고 스픽스에 나왔거든요. 스픽스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거기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한 거 그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3억 명태균이 예전에 3억 6천 내가 윤석열한테 받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빈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박은정 의원이 맨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게 뭐 공표되는 여론조사 아니고 캠프에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니까 그 주장을 했는데 증거가 좀 미약하거나 여러모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면 아무리 뭐 형사소출을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모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정치 자금을 대준 건 아니지만 정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줬다는 점에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박은정 의원이 주장하고 아직은 저는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확인은 했지만 안 됐고, 팩트는. 지금 계속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이제 맘먹고 만약에 특검 가서 그거 딱 치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돈 문제와 자리 문제와 뭐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초월한 더 큰 문제가 곧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예측을 하나 하면 어디에 먹구름이야 또 어디 먹구름. 이번 주 안에 어. 하여튼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뉴스토마토가 특종을 하나 터뜨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토마토 특종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듣네요. 이번 주 안에 여론조사 관련된 특종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광역단체장 그 이제 뒤집은 거 뭐 그것도 나올 것 같다. 광역단체장 공천 뒤집은 공천 것도 뒤집은. 뭐 명태균 씨가 얘기하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 개입. 예, 의혹인 그런 거죠. 것들도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특종이 유승민 나오지 날린 거? 않을까. 뭐 이런 거? 유승민 날려? 아니 저 경기도? 박완주? 박완수 뭐 박완주. 예, 경남에 예, 하고 경남지사. 뭐 또 감자바위 뭐 감자바위는 뭔가? 강원도 감자바위도 김진태. 그렇고 뭐. 김진태가 원래 공천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혼자 뭐 시위하고 그때 난리였다는 그 사람 안 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뒤집혀서 의아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명태균이 있다라는 카더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했나 보지. 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지금의 의혹은 확인된 건 없지만 일단 경남도지사 공천과 강원도지사 공천에 어떤 명태균 문제점이 씨를 있다? 통해서 문제점과 의혹이 있다라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당시에 했을지도 당대표는 모른다는 이준석 아닙니까? 설이 이준석이 책임져야 된다. 허수아비 당대표였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도 어떤 좀 특종이 나올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그거는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갈래로 쭉 기사가 나올 것 같은가? 뉴스토마토 어마어마하게 세 가지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불거져 나올 네, 것이다. 네. 경제적 공동체 그리고 도지사 공천 네, 관련된 그다음에 문제 여론 그리고 조작. 여론조사 관련된 조작 이렇게 세 가지. 뉴스토마토 많이 저기 배웠습니다. 사원증 있지 않아요? 아니 저 사원증 없고요. 저는 뭐 이렇게 방송 진행만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런 특종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 3,600명이 지금 동시 접속자로 지금.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요. 금요일 날 불러주세요. 왜 안 불러요? 저희는 월화수목금 다 모시고 싶은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기다리시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거부한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됐거든요. 그럼 일본이 변화하는 건지 역사 문제 어떻게 인식이 바뀌는 건지 요 얘기 고베 총영사지 내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가지 마시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의 승리군요. 아니 그렇게 이거 뺏어오고. 양기호 저기 교수한테 꼭 여쭤봐 주세요. 네네. 오늘 국방부가 한겨레 단독이었는데 국방부가 자위대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는 굳이 입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 영해를? 우리 영토를. 영토를. 아 그래요? 아 그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국방부의 원칙이래요. 그거 검색해 보세요. 나왔어요 오늘. 스쳐 지나가?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어갔다 나가는 건 들면은 괜찮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 주일미군이 배급 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국회가 허락을 우리가 국회 허락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방침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미친놈들 아닌가 이 생각은 저는 들어가지고 양교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꼭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정래 작가 나오시니까 꼭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런 얘기 내 처음 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수가 기반을 점점 잃어가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느냐. 제일 첫째로는 보수의 대표자인 YS 대통령이 IMF를 가져가지고 완전히 절단내버리는 데서 보수만이 있어서는 안 되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이 되면 경제가 아주 완전히 망하고 무슨 뭐 좌파로 가서 안 된다는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IMF 사태를 극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일반 보수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복지를 일국에 두고 나니까 30대 40대가 그걸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갖다가 인수위 때부터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실행을 별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쏘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 보수가 수도권에서 선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그거 인식을 못 해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일본의 신임 총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됐다고 해서 이거 한일 관계 좀 바뀌는 건지 또 일본의 역사 인식이 조금 바뀌는 건지 좀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또 여기 최고의 전문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전 고베 총영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죠. 예. 이분이 조금 역사 인식이 다른가요? 야스쿠니 맞습니다. 얘기가 저는 딱 눈에 띄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아베 총리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리버럴한 측면도 있고 사실 12년간 아베 총리에게 약간 좀 찬밥을 먹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단련된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제 기독교 신자예요. 지금 4대째 기독교 신자라서 이것은 종교시설에 정부의 총리가 가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 침략한 어떤 A급 전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거기서 참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시바 새 총리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엔 임기 중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뭐 꽃을 보내는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익을 기본적으로 우파들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시바 총리의 어떤 정책인 스탠스, 자세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럼 과거사에 대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아베 총리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과거사 가장 중요한 것은 1910년에 강제 병합한 거, 그다음에 창씨 개명한 거, 이거 도대체 이게 만약에 일본인들이 그런 입장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예를 들면 2019년에 있었던 지소미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그 일본의 어떤 경제 수출 제재 같은 거 이것은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가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1910년부터 45년까지 불법적인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일본은 근데 이분도 어쨌든 보수 계열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신 그렇죠. 분 아닙니까? 예, 자민당이니까. 자민당에서 쭉 정치해오신 분인데 그래도 리버럴한 생각 가진 분들이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인 발언이라든 이런 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도하는 그 의원 모임도 본인이 만들었고 2010년인가 그리고 나서는 당시 이제 그 권 대사님 만나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강제 연행이 없었다라는 말은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약간 그 본인의 상당히 우파들을 인식을 하면서 발언 자체는 굉장히 신중히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버럴하다. 아베하고는 좀 정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총리가 선출됐다는 거는 일본 정치에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베 총리가 너무 그 부정적인 유산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비자금 스캔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파벌별로 해가지고 일정한 돈을 그냥 기재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돈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억 단위를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또 통일교 문제 그렇게 한국 때리게 하면서도 통일교를 정치 조직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에 동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결국은 이제 통일교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망가진 완전히 폐가 망신된 그런 그 자위대 출신의 야마감이라는 청년이 이제 아베 총리를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암살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서 정말 이 아베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일본 국민들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아베 총리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찬밥을 12년간 먹으면서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자 아베하고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가 있는데 지금 또다시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총리가 되게 되면 아베 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을 도저히 불식시키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국회의원 표에서 2차 투표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역전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는 아베의 정치를 이어받는 방향으로 갔던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됩니까? 예. 제가 보기로는 아베 그다음에 스가는 이제 아베 완전히 측근이었고 기시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자민당 내 파벌 중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런 호언, 그러니까 헌법을 지킨다든지 또는 아시아 각국과의 어떤 이런 우호 관계를 중시한다든지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큰 양보를 몇 번 했는데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그 아베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제가 보는 충성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이제 거의 바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일본 내에서 이 반아베적인 성향을 가진 이시바가 총리가 되고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각에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총무 대신이에요. 우리 같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어떤 발언이냐면 아베가 죽고 나서 아베가 국적이다. 나라 역적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요? 예. 하는 것마다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총무상으로 안 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아마 거의 확정됐는데 뭐 하기우다라든지 아베 측근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통일교라든지 비자금 스캔들에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습니다. 아마도 거의 100%.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베 때리기 또는 아베 치기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단지 이제 새로운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파벌에 좀 힘이 작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안정이 갈지 하는 것하고 우리도 이제 이 대일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진보하고 보수 간에 이렇게 상당히 극과 극이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서야 비로소 아베 대 반아베라는 그 노선이 나오면서 자민당 내에서 약간의 갈등 요소가 생겨나는 그렇게 뭐 완전히 일본이 하나가 아니고 자민당 내에서 상당히 지금 대립되는 두 개의 파벌이 상당히 그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을 벌이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시바 총리는 독자적인 계파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파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파벌은 없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시바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작은 파벌인데 이번에 이제 2차 투표에서 그동안 스가라든지 이제 기시다가 다카이치는 안 되겠다. 다카이치를 만약에 총리로 선출할 경우에 이건 이제 중도표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선이 벌써 10월 27일이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참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도표를 흡수하면서 변화를 일종의 이제 그 말하자면 의사 정권 교체라고 그러는데 마치 일본 국민들이 봐서는 새로운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또다시 자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전통적인 자민당의 어떤 일반적인 그 관례 같은 것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스가라든지 기시다가 이제 이쪽을 지지하는 걸로 이시바를 지지하는 걸로 옮긴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파벌 자체가 약하고 그 다음에 친아베적인 기시다라든지 스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목소리를 얼마나 낼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미지수예요. 예. 이번에 중의원 해산하고 총선을 하겠다고 했죠. 네네. 일본은 내각제니까 이렇게 의회를 총리가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하면 다시 또
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총리로 다시 그렇죠. 선임되는 그렇죠. 이런 구조로 예. 되어 예.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 총선 전망은 그래도 여당인 자민당이 유리할 걸로 그렇게 볼 수 유리할 있는 겁니다. 겁니까? 지금은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지금 자민당이 263석 정도 되는데 자민당 의석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자민당이 뭐 입헌민주당이 5배, 6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총선에서 과반수는 확보하겠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어가지고 압승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의석보다 자민당 의석이 훨씬 줄어들었다 할 경우에는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반 이시바적인 그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이게 얼마나 갈지 이렇게 2년, 3년 갈 수 있을지, 아니 자칫했다가는 내년 말까지도 버티지 못할지,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이제 총선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의원 의석이 전체가 몇 석입니까? 463석입니다. 463석 중에 현재 예. 263석을 예. 가지고 있는데 예.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그렇습니다. 관건이다. 예. 10월 27일에 지금 총선 예. 날짜가 그렇습니다.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시바 총리가 지금 보니까 지지율 한 50% 넘게 그래도 예. 좀 안팎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낮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면 아소 같은 경우 굉장히 낮았거든요. 높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오르는데 뭐 스가도 그랬고 기시다도 60 몇 %씩 나왔는데 정권 출범 초기에 50% 상당히 이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저도 당시 일본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총재 선거 결과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생중계로 봤거든요. 그런데 대개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전에 총재 선거를 하게 되면 파벌들끼리 사전에 다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총재가 선출되면 박수가 막 환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2차 투표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냉각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재계에서도 다카이치 사내는 적극 재정해가지고 이제 일본 경기를 일으킬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시바노믹스라든 이런 걸 강조하면서 건전 재정 그러니까 이자율도 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안정된 어떤 그런 국채가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쪽에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도 약간 조금 차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박수 소리가 일어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총재 선거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됐다면 만약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기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고 고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이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나면 그러면 어쨌든 뭐 이시바 총리가 일본을 끌고 나가게 될 텐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인식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이런 기시다 총리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전향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상 문제에 상당히 한국 쪽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적어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지금 상당히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시바는 굉장히 방위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제 그동안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몇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반아베가 되다 보니까 아직은 유권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 방위 정책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천 문제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약간 보완하는 다시 원래 강한 입장을 조금 더 본인이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이 스가라든지 기시다가 어떤 유지해왔던 한일 관계는 그대로 진전시킬 것이다. 특히 이제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도 하고 또 이제 10월 11일, 12일 날 또 이제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쌍방 간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분이 방위상 출신이니까 국방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미국의 어떤 매체에 기고했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 그건 그래요? 지금 어떤 학자는 동경대 교수가 그런 말하던데 이건 너무 문학적이다.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시아판 나토를 하려면 아시아판 나토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대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군이 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토는 예. 유럽이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같은 군대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거잖아요.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위대가 가고 한국군이 가가지고 같이 미군하고 공동으로 작전을 해가지고 중국군과 싸우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유사시가 생기면은 다시 일본의 일본도 자위대가 마찬가지고 또 한국 필리핀도 땅에 와야 되고. 근데 싸워야 그런 되고.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대만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주한미군이 가서 투입된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안 돼요. 일본이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평화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의 어떤 일본 국민 유권자의 어떤 반전 정서라든지 또는 지금 당내 파벌력학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노했습니다. 나토는 유럽에만 있는 거지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너무 좀 멀리 나갔다. 이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사람이긴 있는 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좀 그런 이것은 말씀이시네요. 현실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다른 각도인 것 같긴 한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들어올 땐 국회 동의 없이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위대가 국내 진입해서 활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한미군 기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군 용토입니다. 한국의 용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위대가 국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거든요. 네네. 심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섣불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굉장한 이건 지금 실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국방부가 예. 좀 경솔했다 이렇게 너무 볼 수 있는- 경솔했고요. 아. 예를 들면 지금 관함식 같은 경우에도 일본 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그 우길기를 달고 온다고 들어오길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제주도에서 관함식에 결국은 못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가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이거 자위대가 아무리 주한미군 기지라고 또 그건 물론 이제 미국 용토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은 한국 용토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가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이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위대가 대량으로 미군 기지에 있다가 북한의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전쟁을 한국의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방부가 너무 경솔하다. 그러게요.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자위대가 벌써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죠. 더구나 계실 수도 지금 윤 있어요. 정부에서 네.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뭐 추진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독도 해상 근처에서 전부 다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건 예.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면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20화 내각에서 북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또 관심사예요. 지금은 이제 그 도쿄하고 평양에 공동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 피해자, 납치 피해자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설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가족회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북한에 대해 이용당한다라는 식의 지금 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입장이면서도 북일 간의 그 우호 연맹, 북일 우호 연맹이 있습니다. 의원 연맹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일본이 빨리 북한과 국교 정상을 하자는 입장에 모여 있는 그런 그 의원들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한데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상징적인 변수입니다. 일본인들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가지고 이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도 좀 희망 고문이긴 한데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상수로 갖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는 제가 보기로는 아베 총리가 희망 고문했다고 봐요. 아무것도 일궈내지 못하면서 12년 동안 12년이 뭐야 한 20년 동안 자기가 납치 피해자들 돕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이것 가지고 총리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아무 진전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희망 고문이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들이 자기들이 포퓰리즘으로 좀 좋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일본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시바 총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 관계를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화에 관심이 있고 지금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일본은 안 돼라는 그 선을 일단은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게 되면 일본 측에서는 북일 간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외교적인 고립을 느끼고 있는데 일본이 또다시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고위급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한국에 보도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중국하고 지금 망가졌지, 러시아하고 망가졌지, 그다음 북한하고는 완전히 단절됐지.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일 동맹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북한과 북일 관계 다시 정상화시키고 또 이제 중일 관계도 지금 상당히 관계는 악화됐지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한국 외교의 고립 이 부분이 완전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죠. 왜냐하면 한국 외교의 고립이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는 거 만약에 된다면입니다. 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민주당의 해리스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랑 바뀌지 않는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된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반대한다. 예,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고립이 너무 두드러져.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허가 없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주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쫓아와라. 지금 뭐 너희들이 앞서지 마라라는 게 지금 윤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러다가는 지금도 걸림돌입니다. 지금도 걸림돌이죠. 네, 지금도 걸림돌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 경제 프로니까 기시다 총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걸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이시바 인상이 총리. 이시바 총리가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 지금 걸로 이시바노믹스는 아베노믹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된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맞다. 그래야 일본의 국채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식의 이제 지금 이시바 총리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쇼크가 있어가지고 4만 선에서 일본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2천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역시 악화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쌀도 비싸졌고 에너지 요금도 비싸졌는데 여기에다가 또 불을 끼얹어가지고 이자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일본 유권자들이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급전환해가지고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라는 식의 다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져온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생각, 이 사람 굉장히 정책통입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고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아직 당내 팝을 역하게 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서 말을 약간씩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너무 바꾸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의 불신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승을 하고 나면 자기 소신 밀고 갈 수도 있겠네요. 밀고 갈 수는 있는데 압승은 어려울 것이다. 아마 조금 제가 보는 과반수를 확보하겠지만 압승까지는 어렵고 어느 지점이 될지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시바 총리는 영부인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그 현장에서 현장은 아닙니다만 생중계를 보면서 부인이 그 남편이 이제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볼을 옆으로 이렇게 꽂았더라고. 아. 이거 진짜죠, 진짜죠 하면서 그게 전부 다 텔레비에서 생중계가 돼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5번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개요대학에서 법학부에 나이는 1살 위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조금 소박해요.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이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야 되니까 도태련 인구가 53만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계속 남아가지고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계속 당선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내조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얼굴도 소박하고 예쁘긴 합니다. 소박하고 외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좀 다감하고 친근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 옛날에 효화 전공이라는 아버지가 그 재벌 회장급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이고 친근감을 느끼고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시바 총리를 조금 든든하게 내조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산을 개입하거나 그런 일도 없으시고 아, 그럴 맞습니다. 걸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양기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정래 작가와의 인터뷰 일부 방송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도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양기호 교수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번에는 아주 멋진 배경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영상마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끝내주는 경제 특별편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또 특별한 손님도 한번 모셨어요. 저하고 같이 진행해 주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 강원도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광재 의원님 그 오면서 제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 찻집에 가니까 찻집 사장님하고도 친하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도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강원도민들이 저를 아마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 함자 때문일 거예요. 저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원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네.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죠. 네, 전 강원도지사셨고 강원도 지역구에서 또 국회의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 우리의 주빈 손님하고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작가가 다 똑같은 작가가 아니고 문학사의 이름을 날려야 된다. 네, 우리 조정래 선생님은 족탈불급의 책의 판매 부수인데요. 제가 원로와의 대화에서 한 10년 전에 만나 뵀었는데 그때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고 시대를 개척하는 사람이고 시대를 고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와닿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네, 그러면 그 주인공 조정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조정래 선생님, 지금 여기 강원도 월정사에서는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여기가 지금 강원도와 평창군이 마련해주고 터를 월정사에서 내서 제가 글을 열심히 쓰라고 지필시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조정래 선생님 집필실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요. 우리 세대는 뭐니 해도 조정래 선생님, 조정래 작가님 하면 이 책. 네, 견백산맥 아닙니다. 좀 한자 많이 안 쓰셔서. 태백산맥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지지도 않았고 누구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우리의 역사 이야기,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책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 현안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광재 의원님. 참 이 태백산맥 당시에 이게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한 소설이었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 불신 검문에 걸려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들고 다니다가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전 국민의 결국은 사랑을 받고 우리의 대전환점을 이룬 소설이 태백산맥입니다. 이 태백산맥을 쓰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문학에서
평론가들이 동시에 내려온 정의가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본류와 원류는 분단 문학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단, 극복 문학이어야 한다. 극복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이 극복이란 말을 일반인은 잘 모르죠. 그냥 사전적 용어로 하면 넘어간다. 어느 선을 넘어간다는 게 극복인데 분단을 극복한다? 굉장히 수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극복해? 분단을? 분단은 반공주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반공주의를 넘어가라 소리잖아요. 그러면 반공주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국가 보안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반공주의를 넘어가면 바로 처단한다. 이력 표현물, 간첩죄 뭐 다 해서 따져서 무기부터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걸 넘어가란다? 평론가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말만 하면 돼. 그 군단을 극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작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가. 그게 현실 속에서 현실을 돌파하고 역사를 재창조한 임무가 작가한테 주어진 것이 그 대목에서. 민족사를 짊어지고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백산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반공주의가 말하고 있는 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는 빨갱이다, 악마다, 흡혈귀다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반교육을 시키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유교가 되면 포스터를 그리고 글짓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 때려잡자 김일성이 구호였어요. 빨간 걸 그려놓고 이런 엄혹한 세월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라고 참 막막한 이야기죠.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분단 극복하라는 이야기는 불구덩이 속에 솜 이불을 짊어지고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가라 소리예요. 그래서 너 죽으면 죽고 살아나오려면 살아나와 봐. 너 살아나오면 그 업적을 문학사가 받아들여서 수용해 줄 거야. 그게 작가들한테 주어진 역사 업무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분단을 극복 못했어. 그러므로 반공주의가 국가보안법이 허용한 법위 내에서의 문학일 뿐이야. 반공문학일 뿐이야. 소리예요, 이게. 민족 통일로 가려면 그것을 넘어가야 돼. 소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 북한이 남한이 똑같이 정치인들이 민족 통일, 평화 통일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악마, 흡혈교, 나쁜 말을 다 동원합니다. 남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똑같이 미국의 괴뢰, 악당, 도당 욕 막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짐승이라고 하고 불신하는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대화는 상대방을 믿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게 대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서로 욕하면서 대화한다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욕하면서 서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먹은 분단을 이용해 먹은 상호 적대적 신뢰를 하면서 의존해온 채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서 해방을 막고 그리고 분단이 강화되면서 순환을 겪고 또 6.25를 겪으면서 더 많은 순환을 겪어버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걸 선택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해줄 때 그들이 인간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대화가 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긴 세월 동안 노력하면 평화통일이 온다는 것을 해결하는 열쇠로 저는 태백산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 사회주의자는 악마다, 짐승이다 이게 아니고 사회주의자들도 그들의 인간적인 인간성 이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예. 평화가 올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거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대에 뛰어드신 거네요. 예. 그래서 태백산맥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소설이 움직여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 독자들이 느끼게끔 거의 100가지 이상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각기 다른 사건. 아, 이랬구나. 아, 이 사람은 봐.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해서 끝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 맞아. 그 사람들이 그럴 이유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팩트 중심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보람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쓰고 빨치산의 자식으로 공산주의자의 자식으로 핍박을 받아고 사회적인 억압을 계속 불이익을 받아온 사람들이 끝없이 하나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삼촌을, 우리 작은아버지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접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수백석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가. 그러니까 그 말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상처 많이 입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나한테 전화한 사람만 그렇지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보람이었고, 두 번째는 6.25를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반공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젊은이들이 트레서맨 있고 나서 아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 새롭게 역사를 보게 됐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작가로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작가라는 게 이게 시대를 아파하고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도 시대를 고발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근자의 한국의 이제 8.15 경축 행사가 결국은 둘로 나눠져 버렸고, 그리고 어떤 장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는 전부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 불쾌지수를 아주 극도로 올려계신 분도 계시고, 또 건국절 논쟁도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왜 이런 이 아픈 역사를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은 딱 그 해방 직후 시점이지만 또 아리랑도 있고 한강도 있으시니까 사실은 통사적으로 팩트를 쭉 한번 정리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광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굉장히 슬픈 건 36년 동안에 그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사육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일본 편을 들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나라인가. 지금 유태인들이 600만이 죽은 그 상처에 유의해서 각성해가지고 잃어버린 나라를 새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감히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손끝만큼도 무슨 편드는 식으로 하면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치 부역자들은 끝까지 중남미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사형시키잖아요. 우리도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법을 강화시켜서 정확하게 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만든 친일인명사전처럼 그 죄를 낱낱이 살펴서 처단했더라면 오늘 같은 말 절대 못 나오고, 그 반민특위법을 모체로 해서 새롭게 그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거나 일본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무조건 처단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면 이런 일이 절대 없지요. 그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파가 득세를 해버렸고, 그 친일파의 등에 얹혀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게 이승만이고, 김구가 암살당했고, 그 당시에 해방됐을 때 국민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친일파 척결이 첫 번째, 두 번째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민당이 다 지지율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한다 해놓고 못했고,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하는 바람에 김일성이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서 그 북풍이 남쪽으로 불어와가지고 북한을 하는데 우리는 못해. 우리 지금 대대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위에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소장인으로 살면서 핏발렸는데 새 나라가 됐다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못 만들어?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리얼리티가 있는 상활성이 연결과 되어 있는 이 진실을 국가가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와서 새로운 친일파, 더군다나 지금 일본을 편들고 있는,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자들은 친일파를 넘어서서 신종 매국노들이에요. 나라 팔먹는 놈들이라고요. 용납하면 안 돼요.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국회는 앞으로 이런 법 만들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유태인들이 처단하는 것처럼 처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 정기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저는 아리랑을 쓴 작가로서 이 말을 통렬하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인간은 역사에서 배운다 하지만 많이는 못 배우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겪은 36년의 굴욕과 핍박,
살인, 약탈, 유리는 수백 년이 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6년의 그 역사의 아픔은 앞으로 360년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70년 지났는데 이 정신없는 자들이 나대는 이것은 역사교육의 잘못, 역사교육의 부재, 이명박 시절에 역사 시간을 줄여가지고 영어를 시킨 결과가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 되지요. 다시 회복시켜서 역사 절저하게 가르치고 우리 민족이 5천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침략을 당한 게 1000번입니다. 평균 4, 5년에 한 번씩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씨가 일제시대 우리는 국적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적을 강탈당했고 우리는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국적은 우리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천만에 개소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했을 때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해요. 정부 수립. 대한민국은 이미 있는데 정부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프랑카드를 붙여놓은 어머니 자료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무슨 건국절이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다 잘못된 나쁜 소리예요. 우리가 정신 착착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일제의 그 압박을 피해가지고 러시아 이런 데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만주. 근데 거기에 그 러시아에 갔던 분들이 결국은 다시 또 이 기차에 실려가지고 강제 이주해가지고 1937년 20만 명이 사시게들어 한 달 동안 겨울에 실려가면서 그때 거의 영하 15도 20도 화물열차에 실려가면서 어디로 가냐 나와 팡 쏴 죽였어요. 왜 가냐 나와 팡 쏴 죽였어요. 어디까지 가냐 팡 쏴 죽였어요.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20만 명이 끌려가서 10만 명이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리고 타슈켄트 내렸을 때는 황무지 소금 땅. 거기서 그들은 일구어서 소련 시절에 농사를 열심히 벼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농업 노령 영웅이 200명이 탄생한 나라예요.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고통을 당하고 오늘의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는 그들이 3세예요. 그들이 엄연히 있는데 왜 홍문우 장군을 동상을 육사에서 옮기고 그들이 사회주의자라고 욕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말하는데 우리의 독립운동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시작을 해서 국제공산당이 만들어지고 1925년에 한국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그 운동 주체가 사회주의로 옮겨갑니다. 청산리 전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하룻밤 사이에 일본 전기군을 3200명을 몰살시켜버린 그 전투는 김대중 장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홍범도 장군과 연합전선을 펴서 어랑천 골짜기와 청산리 골짜기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이룬 전투의 공이에요. 그때 벌써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을 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홍범도가 사회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김자진만 싣고 북쪽에는 똑같이 홍범도만 싣고 김자진 이름 지워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분단 정권은 이렇게 민족이 공유해야 할 역사까지도 민족의 눈을 한쪽을 가려서 애군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정권에 민만 맞도록 역사를 거짓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통일될 겁니다. 100년 후든 200년 후든 700년 후든 그때 남북한 정권은 어떻게 심판되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둘 다 민족 반역 집단이라고 심판받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의 진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홍무도 장군을 무조건 공산주의자 좋습니다. 공산주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자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자본적 사회주의, 중국식 자본주의, 중국식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왜 그걸 공산주의를 합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정권만 유지하기 편리하니까 일당 독점하는 뿐이고 북한은 3대째 내놓은 왕조죠. 왕조. 분명히 왕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금도 공산주의를 이용해 먹고 이정권에 들어와가지고 그 훌륭하신 홍범도 민족 투쟁을 한 이순신과 똑같은 그 계급에 올라가야 돼. 그분을 공산주의자에서 육사에서
동상을 치운다.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반국민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아마 이 한반도라는 게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분열은 주변 국가한테 어떻게 우리가 비춰질 것인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처신을 해야만 우리 운명이 비극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면은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편안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원고를 쓰실 때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거의 사람을 안 만나신단 말이에요. 예. 안 만나시는 이유는 뭐고 사람을 안 만나시는데 어떻게 그런 문학적 소재를 찾고 계시나요? 제가 40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죠.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예, 술도 드시고 출판사도 담배도 하고, 피우고 술도 하시고 마시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말술 마시고 말술이요? 예,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이 제가 상당히 센 편이에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늙기도 했으니까 소주 2잔 정도 충분하고. 지금도 말술 마시고 싶으면 함부로 마실 수 있어요, 내가. 근데 태백산맥을 쓰면서부터 딱 술을 끊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대하소설은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하소설이든 간에 뒤로 갈수록 지루하다. 독서평이 감상의 첫 번째가 갈수록 지루하더라. 처음엔 재밌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아예 안 읽어버렸다. 그게 두 번째 또 그거네요. 이것을 전 선배들이 남기고 간 건데 나도 그것이 함정이에요. 덫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돼. 어떻게 넘을까? 이유가 있어. 시간이 길어가지고 20년씩 써요. 그러면 20년 쓰는 동안에 40을 시작하고 60대면 늙어버려요. 점점 늙어져, 점점 질비해져. 집박감 떨어져, 졸려, 주인공도 헷갈려. 이래가지고 독자들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시간을 줄여. 최대한 시간을 짧게. 그 다음 두 번째. 그때는 다이아리였어요. 그전에는 가서 가면 갔다 왔다면 2초에서 5초는 걸리잖아요. 여유가. 탁 눌러보면 1초면 끝나버려요.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과 나는 상대해야 된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면이 바뀌듯이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소설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의 일정량을 딱 정한다. 그래서 논문 쓰는 양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써야 된다. 이게 프로다. 목표를 정해놓고 네, 양을 대개 정한다. 작가들은 밤에 쓴다, 낮에 쓴다, 뭐하고 쓴다 이러는데 그건 아마추어다. 권수수 프로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듯이 작가도 프로니까 언제든지 써야 된다.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는 건데. 목표를 달성하면서 계속 써나가시는 이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왜? 술을 먹으면 먹느라고 하루가, 깨느라고 하루가, 컨디션 회복하느라고 하루가 사흘이 없어져. 내 총 진행 상황을 정해놓으니까 하루에 30매에서 35매를 써야 돼, 온 거지. 하루에 매일! 일일도 없이. 태백산맥 쓰실 때 예. 그래야 정해진 시간 내 4년 내에 5년 내에 딱 맞추는 거예요. 하루 술 먹으면 30년 날라갔어. 그 다음 수치에 술 못 썼어. 또 다시 40년 날라갔어. 컨디션 회복해서 사흘이면 3, 3원 9, 90년 날라갔어. 곱하기 10번이면 몇 번이야? 900매. 그럼 책 한 번이 날라간 거야. 근데 이 쓰시다가 떠오르지 않을 때 온도지가 안 나갈 때 어떻게 바로 하세요? 그거예요. 네. 작가는 잘 떠오를 때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왜? 인간이니까. 그럴 때일수록 누가 해야 돼, 이거? 작가가 해잖아요. 그 괴로움을, 고민을 작가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괴로워서 한잔 바로 그거예요. 술 마신다, 여행 간다, 원래 예술가는 한잔하면서 이거 있네. 시상이 떠오르면 그러면 그걸 해결했냐? 술이? 아니요. 여행 갔다 오다 해결했냐? 아니야. 그걸 기피한 그것만 나한테 혐오로 남아있어. 또 새로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느니 안 될수록 벽을 바로 다가간다. 근데 하루에 35매를 못 채우시고 끙끙 매시는 날도 계셨을까요? 아니요. 아, 그래요? 시작할 때, 한 파트가 시작할 때는 15매도 되고 10매도 돼요. 근데 자꾸 가다 보면 10매, 20매 쓰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 10매밖에 못 쓴 것은 그 다음날 5매
보충. 김은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보충. 해서 평균 무조건 35회. 얼마 전에 김훈 선생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런가 무조건 하루에 4시간은 앉아 있어야 한다. 책상에. 앉아 있으고 견뎌야 작가 프로가 된다. 이 말은 어떤가요? 나는 24시간 책상에 앉았었어요. 이게 거짓말인데. 자는 시간 침대에 누워잤죠. 그러나 그때도 소설을 썼어요. 소설이 써야죠. 네. 어젯밤에 쓰고 눈 그 대목이 딱 그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딱 떠올라요. 고칠게. 그 또 뭐 고쳐놓으면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면서도 써요. 이런 말은 작가만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을 6년 만에, 아리랑을 5년 만에, 그 다음에 한강을 4년 만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술을 먹지 않았고 그 열심히 나와의 투쟁에서 이겨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보면은 그 컴퓨터를 안 쓰시고 전부 이렇게 유필용도를 지금 쓰시잖아요. 손으로 써요. 왜 그러시죠? 태백산맥이 끝나고 나니까 출판사가 컴퓨터를 사보냈어요. 해보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그때 벌써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려와요. 자꾸 이야기 길어진다. 기계의 속도에 따라 쓰다 보니까 문장에 밀도감이 없다. 문장은 여러 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는 평균 문장을 3번 생각하고 써요. 처음 떠오르는 그건 내 문장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걸러야 돼요. 또 한 번 걸러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마음에 드는 문장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문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 그냥 쓰면 되는 거지만 소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장의 묘미. 이것이 앞문장이 뒷문장을 끌고 뒷문장이 앞문장을 밀고 이 탄력 관계가 유지가 돼서 인물이 살아 움직이고 상황이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여기 서재 와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경제면 경제, 역사면 역사, 통계 이거 굉장히 밝으신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보니까 곳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메모 수첩이 수도 없이 있는데 저기 다예요, 저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수 없는 메모 수첩. 그냥 대하 소설 하나 쓰려면 뭐 역사, 경제, 철학 이런 게 엄청난 자료를 모아야 되지. 예. 네. 그래서 태백산맥의 경우는 해방 공간의 모든 것이 묻혀 있고 가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 그 당시 신문을 1950년대 신문을 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몇 년치를 뒤지는 첫 번째 일. 근데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노인네들, 경험자들 찾아다니면서 끝없이 청취하는. 그러니까 좌우 상관없어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다 들어야 돼.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여순 사건 같은 것은 미국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빨갱이가 몰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의 취재. 그래서 신문, 잡지에 대한 모든 기본 자료 취재. 그 다음에 학자들이 무기험을 무릅쓰고 썼는데 진실의 10분의 1밖에 못 쓴 그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책을 100권 이상을 구입해서 다 읽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이런 기술자를 하면서 무엇을 써야 되겠다는 주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주제를 향해서 이것들을 벽돌 쌓듯이 쌓아 올라가다 보면 1차적 구성되고 2차적 구성되고 해서 소설을 쓸 때까지는 5차, 6차의 구성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장면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3년, 4년 걸리죠. 그리고 쓰는 시간만 한 3, 4년. 그래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만 20년 동안 쓴 거죠. 20년이요.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고 있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정리할 때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10권짜리 책을 쓰는데 어떻게 거기 등장인물만 해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되기도 네. 할 텐데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 구성 노트 같은 걸 적지 않으세요? 구성 노트는 없고요. 자료를 모을 때 중요한 자료들을 다 이제 수첩에 정리하죠. 저런 수첩이 다 그 이런 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정리한 것들이 작은 수첩에 예. 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엮어지잖아요. 그게 구성이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단편을 쓸 때부터 구성 노트가 없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가지고 쓰는데 그 습관을 하다 보니까 장편도 그렇게 쓰게 되고 대하소설까지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저는 이렇게 대하소설 태백산맥 그러면 큰 영상이 떠오르고 거기에
조그만 영상이 수백 개가 다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소설을 쓸 때 전부 엮어서 나가는데 신문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독자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데 믿어라. 사실이니까. 그 장면 장면이 다 이렇게 예. 떠오른다는 예. 말씀이시죠. 자, 천년의 질문이란 책을 쓰셨어요. 이거는 국가에 대한 질문인데 예. 권력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고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발하는 책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실명으로 막 등장하기도 예.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쓰시면서 우리의 국가,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향해서 수천 년간 철학이 발생했다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정치학이 결국 여기까지 와게 됐을 텐데 이렇게 살기 힘든 대한민국. 이 국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지만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것은 선거 때만 주인이고 선거 끝나고 노예가 되는 것은 세계 사회학들이 이미 규명해 놓은 바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존재도 꼭 필요해요. 왜? 우리가 나라를 잊어버린 다음에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그때 국가가 얼마나 절절히 필요했던가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과연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은 평화시대에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 세금을 뜯어가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 인류사 4,5천 년 동안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물음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무엇인가 답이 없듯이 국가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도 답이 없어요. 톨스토이는 단적으로 말했어요. 국가는 폭력이다. 저는 그 말에 반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폭력이 아니려면 슬기롭게 정치인들이 잘해서 국민이 신뢰를 100%를 못 얻어도 90% 얻어서 핀란드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90% 신뢰를 줘요. 핀란드는. 대한민국은 17%밖에 안 돼요. 네. 끔찍한 거죠. 국회가 제일 낮아요. 계속 쌈박질만 하고 국민을 위한 법 통과시키고 하는 거 다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러운 땅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가기 위해서 뭔가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욕구 때문에 천년의 질문을 썼습니다. 취재를 해놓고 작가는 취재의 평균 30%밖에 못 씁니다. 취사 선택해서 나머지는 다 버리죠. 그런데 천년의 질문 경우는 취재를 해놓고 아마 한 15% 썼을까요? 소설로 쓰면 큰일 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주변에 아시는데. 대한민국 다 망해버려요. 그냥. 청와대 부패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하면 난리 나겠더라고. 검찰, 법조인들의 비례, 국회의원들의 비례 다 쓰면 이 나라 망해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이지 정치가 있는 나라는 다 그래요. 그래서 야 국가는 또 하나의 필요하기다. 그래서 천년의 질문을 쓰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가 있었잖아요. 시민단체 100개를 참여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그들이 1,000만 명이 움직여버리면 정치인들 꼼짝 못해. 그 100개의 시민단체가 앞으로 출마자들 전부 서약해. 아니면 내일 다 낯선운동 시킬 거야. 100개의 시민단체가 한 덩어리를 뭉친다면 이 나라 된다. 그리고 외국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우리가 선망하는 유럽 제국들은 400년 동안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진국을 만들었고 그들은 국민이 시민단체를 최소한 10개에서 15개까지를 지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정치를 하는 일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럼요. 다만 그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구독 정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분권이 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배지 달고 나면은 야 우리 신분권 어디 갔냐 찾아볼 수가 없네 이게. 다 바쁘대 그냥. 그때 모든 활동을 감시도 하고 도와도 주고 이런 구독정체 시대가 열리면 어떨까. 제가 선생님 천년의 질문을 보면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진화를 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개념, 시민단체 가입해서 회비 내는 것처럼 구독료를 내고 그걸 정치인하고 연결해서 시민단체의 의제를 그렇죠. 법으로 만들고 해서 사회를 직접 바꾸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 저는요, 청년의 질문을 쓰면서 아주 순진무구한 그리고 바보 같은 꿈을 꿨어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0원씩만 내는 1,000만 명이 동원되면 100개의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 이 나라에 평화혁명이 일어난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것은 멍청하게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는 국민을 가장 무시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은 뭉쳐서 외치는 국민을 제일 무서워해요. 서양은 뭉쳐서 외치는 걸 잘하는 시민혁명을 거친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어서 작가가 꿈꿨던 평화혁명이 일어날 꿈은 영원히 깨져버리고 끝났다. 네, 국가란 무엇인가 필요하기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톨스토이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는 또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국가와 정치가 국민들의 편에 쓰는 방법은 뭘까요? 이 중국의 한 정치인의 얘기인데 천하는 천하의 것이고 천하의 문제를 풀려면 천하가 모여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풀려면 대한민국 모두의 함께 모여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년의 질문이 남긴 이야기가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네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끝없이 하지요. 제가 얻은 답은 모르고 한 번 살지 알고 두 번은 못 사는 게 인생이다.